싹감 소리는 꿈에서는 지르고 실제로는 증액증액했잖아요. 이것도 오랜만에 나오니까 진짜 세네요. 적응이 안 돼, 적응이.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의 핵심 수사 대상자였던 이 전 사령관이 죽음에 검찰은 침통한 분위기입니다. 국민 누구에게도 변명할 수 없는 과잉 수사예요. 다 열받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아마 정권을 지탱하기 힘든 상황까지 올 수 있다. 여야의 공방으로 몰아가지 말자는 얘기예요. 원인은 여러 가지 복합적이죠. 이 잡듯이 탈탈 털어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예요. 잘못한 것은 지적하는 것이 의무니까 우리 네. 하는 거예요. 센 토크쇼 강적들이 뽑은 한 주간의 가장 강력한 뉴스, 강한 뉴스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20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안팎으로 여러 문제가 발생하면서 청와대가 곤혹스러워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준비한 이슈는 출범 20개월, 난기류 만난 문 정부의 해법은입니다. 자, 오늘은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그리고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야당이 위기를 조장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독해능이 없는 사람들이죠. 갖고 왔습니까? 안 갖고 왔습니까? 그것부터 얘기하세요. 자, 됐습니다.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싸우는 곳이에요. 이 사법부가 개혁도 하기 전에 붕괴될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이럽니까? 우리 300명 국회의원 중 말 제일 잘하는 장제원하고 저는 안 되는데요. 게임이 안 돼, 제가. 5천만 국민 중에서 제일 말씀 잘하시는 분인데 뭐. 저는 아마 박지원 대표님이 네네. 300명 중에서 아니 그러면 역대 국회의원 중에서 네네. 가장 말씀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내공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냥 혀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이 내공이라고. 근데 지금 뭐 하는 시간이죠? 덕담의 시간. 세월호 유족 사찰 혐의를 받던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죽음을 두고 자유한국당이 정치보복 탓이라고 비난하면서 문정부가 난기류를 맞고 있는데요. 자, 이 사건은 어떻게 보시는지 얘기 좀 해주시죠. 이재수 사령관하고는 저 개인적으로는 친해요. 아, 그러셨어요? 예. 이분은 참 주위에 신망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에요. 공가사가 첩자하신 분이고. 그런 분인데 이런 문제에 휩쓸려가지고 자살이라는 선택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분노스럽고 굉장히 좀 마음이 좀 너무 아파요.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서울 문정동의 한 오피스텔 13층에 있는 지인 사무실을 방문한 뒤 오후 2시 55분쯤 몸을 던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전 사령관이 벗어놓은 외투에선 한 장짜리 자필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유서에는 모든 부하들에게 선처 바른다는 내용과 함께 군가 기무사는 세월호 사건에 최선을 다했고 한 점 부끄럼이 없다고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10월까지 기무사 안에 세월호 TF를 만들어 유가족의 동향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이 전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3일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저도 이재수 사령관하고 개인적으로 통화도 자주 하고 네. 가까운 사이예요. 네. 이번에 어떻게 됐든 그 나이에 불행한 운명을 마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심한 애도를 표합니다. 혹시 조사받은 동안에는 그러면 아무런 어떤 그 교류나 전화 통화 같은 건 없었어요? 그런 건 없었어요. 예. 오히려 네. 지난 10월 말 네. 법사위에서 국방부 국정감사를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세월호 180일간의 기록, 세월호 현장 지원팀이 작성한 서류를 네. 제가 입수를 해서 예. 이걸 추궁을 했어요. 기무사는 본래 민간인 사찰을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무사가 진도 팽목항
현장 등 많은 개입을 하게 돼요.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면서는 어떤 표정을 써라. 마치 연출가가 연출하듯 그러한 문건들을 전부 작성을 하고 TF 운영 계획을 보면은 이재수 사령관만 이렇게 서명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따졌고 이게 불씨가 돼가지고 검찰에서 수사를 한 거예요. 실제로 예. 세월호 TF 구성 및 운영, 진도한, 현장, 안산부두 전부 다 있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찰에서 이러한 것을 수사해 가니까 불행한 선택을 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 세월호 그 유족들 사찰했다라는 그 혐의에 대해서 유서에 나와 있는 거를 종합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무사 안에 세월호 유족이 있대요. 사령관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내 가족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부하 직원들이. 저는 국방위원을 오래 한 사람입니다. 세월호 때를 우리 다시 떠올려 보면은 그때 구조 작업을 어떻게 했냐면 민관군이 연합으로 했어요. 네. 그러면 거기 군대가 가 있는 거예요. 군대가 가 있는 곳에 기무사는 당연히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기무사는 현장 상황에 대해서 정보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왜? 검찰도 늘 정보 보고를 합니다, 사실. 근데 이쪽에서 보면 사찰이고요. 이쪽에서 보면 그 동향 보고예요. 네, 네. 그 한계선이라는 걸 긋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런데 이재수 아니, 제가 먼저 이재수 사령관이 네. 불행한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 개인으로 들어가서 얘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검찰 수사를 받아야만 했던지에 대해서는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기무사의 공적 조직이 있어요. 근데 세월호 사고가 터지니까 태스크포스 팀을 한 60여 명으로 별도 구성을 한 겁니다. 그 메뉴에 참모장이 있고 그리고는 뭔가 세월호 지원이란 명의하에 관여를 했어요. 네. 근데 그 관여 내용을 들어보니 유족들이 텔레비는 뭘 봤는지 술은 언제 마셨는지 부모 위에 고향은 어딘지 세월호 유족들이 시위했을 때 그들의 역할은 뭐였고 사진 쭉 일람해갖고 개인 신상 정보를 엄청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객관적으로 군이 할 일은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재수 사령관의 비위를 캐는 게 아니에요. 기무사의 업무로서 이런 것이 합당한 건가. 그분은 1년밖에 재직 안 했는데 하필 그 기간에 이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세부 내용을 들어가는 중인데 이런 불행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 보고서를 쓰고 밑에서 부하 직원들이 써서 올렸는데 상사가 보고 사인을 했다. 근데 그게 일탈행위였다. 그러니까 그 상사는 책임이 있다. 이런 논리로 가면은 상사들 살아남을 상사는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세월호 유족들에 대한 사찰이라는 커다란 혐의점을 이 사람들이 검찰에서 두고 이 수사를 시작을 했다면 왜 그 아들 방은 압수수색 왜 합니까? 그다음에 박지만 회장 사무실 압수수색은 왜 합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하다 안 되니까 별건 수사 넘어서서 먼지털이 수사를 계속 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검사를 했지만 절대로 그런 수사하면 안 된다라는 게 머릿속에 박혀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일반 검사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 특수한 몇몇 검사들이 지금 하지 말라고 그렇게 난리치고 우리 스스로 다짐했던 그 금기를 계속 깨고 있는 거예요, 금도를. 왜 그런 식으로 무리하게 먼지털이 압수수색을 계속 해나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모멸감을 안 가지겠어요? 그럼 검찰의 과잉 수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을 해야 되는 게 네. 별건 수사의 문제인데 어떤 사람을 캐 들어갔는데 정보가 잘 안 나오면 그 사람을 겁박하기 위해서 주변 신상을 많이 털죠. 그건 너무나 오랫동안 많이 봐왔던 일이에요. 근데 이제 이재수 사령관의 신상 문제라기보다는 같은 사안에서 별건이라고 해갖고 군의 재직 과정에 생겼던 여러 문제들 본인도 내가 뭐가 지금 사찰당한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친구들에게 발언을 했대. 왜냐하면 공직자로 몇십 년 온 사람들은 자기 뒤캐면 본의 아니게 뭘지도 모르는 뭐에 내가 연루돼 있을지도 모르는 그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월호와 관련돼서 굉장히 강도 높은 그런 수사 과정에 있는 건 사실이었다. 이것도 검사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지점인데 보통 그 사전 구속영장의 경우에 영장 실시 심사를 원합니까? 이거 다 미리 사전에 조사를 해요. 그래서 본인이 영장 실질 심사를 원한다. 이런 경우에 열리는 거예요.
그 경우에는 보통 검찰에서 어떻게 하냐면 전화를 합니다. 날짜가 잡혀 있으니까 검찰청으로 나오세요. 그럼 보통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자진해서 다 출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재수 이 기무사령관도 본인이 영장실질심사 원한다고 했고 열렸고 갔습니다. 그럴 때는 검사들이 보통 어떻게 하냐면 검찰청에 나온 피의자를 법원까지 데리고 가는 과정에서 수갑을 잘 안 채워요. 이게 우리 검사들이 보통 알고 있는 인권이에요. 그런데 이 경우에 이재수 이 기무사령관에 대해서 아니. 수갑을 채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저도 지금 검사를 했던 사람도 이렇게 붕괴를 하고 있는데 그 가족들이 얼마나 붕괴를 하겠어요. 검사 출신으로서 얘기하시잖아요. 예. 어.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검찰에서 이재수 기무사령관에 대해서 수갑을 채운 거는 장군이었던 사람, 한평생 군에 몸담았던 사람, 이 사람들의 명예심에 완전히 지금 칼질을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박찬주 대장, 공관병 갑질 그 사건도 결국 검찰이 기소할 때는요, 공관병 갑질은 다 뺐어요. 네. 그리고 뭐냐? 개모임을 탈탈 텁니다. 네. 그래가지고 180몇만 원 뇌물로 기소를 해요. 네네. 이런 게 지금 현재 우리 검찰의 상황이에요. 사법개혁 안 합니까? 결국은 그 검찰에서 이재수 사령관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는 거는 분명 사실인 것 같고, 강도 높은 조사 속에서 영장 청구가 됐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장이 기각됐다는 거거든요. 네. 법원이 판단하기에는 이재수 사령관의 범죄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각이 됐단 말이에요. 자,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기각이 되었으면 보강 수사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별건으로 들어가게 되고 면박주의가 되게 되고 결국은 강압 수사가 들어가게 된 거 아닙니까? 이재수 사령관 거기에 압박을 느낀 거고. 자,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수사에 타켓이 있었던 거예요. 그 타켓은 김관진 실장이나 박근혜 대통령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아웃라인을 만들어 놓고 이분을 넘어야 박근혜 대통령이나 김관진 실장으로 갈 수 있는데 중간다리가 딱 끊긴 거예요. 왜? 사실은 이재수 사령관은 박지만 라인으로 불려가지고 중간에 아웃됐던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정권에 어떻게 보면 충성하려고 한 게 아니고 기무사령관으로서의 자신의 최소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재수 사령관 수사를 놓고 박근혜 대통령, 김관진 실장 가려고 그러니까 중간에 끊기니까 검찰이 그때부터 수갑 채우고 별건 수사하고 강압 수사하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요. 아니, 뭐 틀린 얘기 아니고 한 말씀만 드리면 언제까지 사람이 죽고 자살하고 상중국가를 만들 겁니까? 제발 좀 이런 수사 그만하고 사람 이게 좀 자살하는 모습 안 봤으면 좋겠어요. 예, 아니 너무나 도의가 가는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에 하나 토를 좀 달아야 되겠는데 이 정권이 왜 이런 망신주기 밥줄 끊기에 그야말로 불행한 일까지 생길 정도로 몰아가느냐라고 얘기하고 내가 검사 출신인데 이런 일은 없었다라는 요지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그렇게 논의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검찰 개혁이라는 게 국민적 화두가 돼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정권의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피의 사실이 있는 사람들을 정말 이잡듯이 뒤져갖고 세상을 살 수 없이 만들어 놓은 그 과거에 너무나 많은 기억을 그대로 안고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 특유의 검찰의 행태라고 몰아가면 동의할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오히려 검찰의 관행들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인권적 측면에서든 검찰의 제자리 찾기든 이걸 한번 자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이걸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잠깐만요. 아니 이건 정말 그거는 진보 보수 문제도 아니 진보 아니고 보수가 아니고요. 과거에 잘못된 거를 새롭게 촛불 정신 새로운 대한민국 말한 게 문재인 정권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과거에 잘못했던 거 그대로 답습한다고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이게 관행이었다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왜 새로 출범했고 그러니까 촛불 정신을 운운하고 네네. 새로운 대한민국을 어떻게 운운합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정권에 들어와서는 보복하지 말고 통합하고 함께 가고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려고 정권 출범한 거 아닙니까? 똑같은 일하고 똑같은 일. 우리 장재원 말이 옳소. 네. 그래서 똑같은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 뭐 검찰 수사 행태는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국민적 각성이 생겨야죠. 여야의 공방으로 몰아가지 말자는 얘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저도 신인 아나운서 때부터 뉴스를 하면 거의 모든 그 검찰총장이 취임 일성으로 별건 수사 없애겠다 그 얘기를 매번 했어요. 근데 아직도 별건 수사 얘기는 나옵니다. 그게 이건 너무 안타깝고요. 어떻게 됐든 예. 나는 영장 실질심사
하루 가는데 수갑 채운 것은 검찰이 변명할 수 없는 과잉 수사예요. 네. 잘못이에요. 네. 똑같은 행태가 반복. 그러나 이재수 사령관을 수사한 것은 이러한 문건에 의거해서 제 잘못이에요. 내가 이걸 입수 안 해서 국방부 국정감사 때 얘기하지 않았으면은 덮였을 거예요. 그럼 나는 이재수 사령관하고도 참 가까운 사이인데 너무나 미안하게 생각해요. 나는 15년간 검찰 수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아니 근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법개혁특위도 지원해서 들어가서 어떤 경우에서도 별건 수사나 강압 수사, 심야 수사 자.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런데 그러한 것은 우리가 규탄하고 막아야 돼. 그렇지만은 진실만은 밝혀져야고 검찰의 과잉 수사도 불식돼야 된다. 고 이재수 사령관 빈소를 찾은 박지만 이지 회장. 취재진 앞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이재수 장군은 생도 생활과 군 생활을 반드시 하는 절친한 친구입니다. 제 인생에서 제가 사랑했던 분들이 아무 말 한마디 없이 갑자기 저를 떠나는 것이 상당히 괴롭습니다. 지금은 제 친구가 아직 보고 싶습니다. 힘내세요, 선생님. 힘내세요, 선생님. 울지 마세요. 이재수 전 사령관이 사망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회장을 만난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고인이 남긴 또 다른 유서에서도 박지만 회장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어떤 관계죠? 그 서울중앙고등학교 동창이고 그다음에 네. 육사 37기 동기입니다. 육사 이 37기에 박지만 회장, 이재수 기무사령관, 네. 박찬주 대장, 그다음에 신원식 장군 네, 이런 분들이 다 육사 이제 유명한 37기인데요. 사실은 그 이재수 기무사령관하고 이 박지만 회장과의 관계는 동기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대요. 외아들 박지만이 이제 육사를 가게 되는데 그 친구들 중에 그 품성이 좋고 진짜 괜찮은 사람이었던 그 이재수에게 직접 권유해서 함께 육사를 갔다라고 동기생들 사이에서는 알려져 있더라고요. 아, 그럼 육사를 간 게 박정희 대통령의 권유 때문에 갔다는 네, 얘기인가요? 그랬다고 하는 게 본인도 뭐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는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동기생들은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박지만 회장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잃고 힘들었을 때도 그다음에 청와대를 나올 때도 그 박지만 씨 옆에 있었다고 해요. 그다음에 유일하게 박근혜 대통령한테 누나라고 부를 수 있는 진짜 사람은 그 이재수 장군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아, 윤상현 의원이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마약 사건 때 힘들 때도 옆에 있었고 그다음에 옥바라지까지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박지만 회장과의 이런 친분으로 역차별을 당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단순히 그러니까 고등학교 그다음에 대학 동기 동창 그거를 넘어서는 아마 관계였는데 사실은 기무사령관을 1년만 하고 부사령관으로 가게 되는데 가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이분이 이제 사표를 내는 거죠. 군복을 벗게 됩니다. 네.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전날과 받은 다음날 자신의 고교와 육사 동기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이지 회장과 식사를 함께했습니다. 수신 사흘 전인 지난 4일 박 회장은 영장이 기각됐으니 너무 걱정 말라고 위로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이 검찰 조사 때 윗선을 불어라는 요구가 가장 힘들었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부대 및 부대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임무 수행을 했습니다. 한 점 부끄러운 임무 수행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 만남 거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들었는데 그 이재수 사령관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가장 압박을 받은 지점이 당신은 당연히 사찰을 했고 그 윗선이 누구냐? 끊임없이 그 윗선에 대해서 압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충성하기 위해서 윗선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적이 없는데 배신자가 되라.
배신자가 돼야 산다. 이런 거하고 군인으로서 그 배신자라는 낙인을 찍으라는 검찰의 요구. 거기서 가장 큰 압박을 느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군인의 처신으로 가장 어려웠던 게 아마 이재수 씨 같은 모습이었을 거예요. 고등학교, 대학의 평생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전직 대통령의 이렇게 자식이어서 특수관계죠. 근데 거기다가 또 그 친구의 누나가 또 대통령까지 돼버렸네. 그러니까 계속 휘말리는 건데 그냥 이재수로 보이지 않는 거죠. 그 친구인 박지만 라인이 커졌다. 모두가 이제 그렇게 보게 되는 거죠.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재수 사령관은 그야말로 1년 만에 보직해 또 딴 데로 전출돼 버린단 말이에요. 뭐 이재수 사령관이 원했든 원치 않았든 특수한 인간관계 때문에 어떤 시기부터 그의 이 군내에서의 처신과 일련의 과정은 불행한 결말로 비극이라는 거예요. 제가 네. 국정감사를 할 때 그때 처음 봤어요. 이재수 기무사령관 일어서세요. 해가지고 거기서 제가 혼을 냈어요. 당신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박지만 회장도 박근혜 대통령과 특수관계로 기무사령관 왔다고 국민들이 이해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똑똑해라 하니까는 거수경리를 붙이면서 어떤 경우에도 바른 업무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요, 참 운명적으로 처음부터 대통령가와 가까워서 일반적인 국민들은 이재수 사령관의 능력과 인품에 관계없이 출세했다. 기무사령관 됐다는 오해도 받았고 또 이번에는 권력 개입에 안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던 그가 또 박지만 회장도 절대 하지 않을 거라고 보장하던 그가 이번에는 또 권력 다툼에 의해서 물러갔어요. 전화하면서 자기 진급도 못하고 일이 쫓겨왔는데 내가 하나 분명한 것은 박지만 회장이나 이러한 거하고 관계돼서 그런 월권은 하지 않았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됐든 운명적으로 권력과 가까울 수밖에 없었고 운명적으로 권력 싸움에 희생이 돼가지고 이런 불행한 결과가 왔다. 그래서 나는 뭐 애도합시다.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좀 그런 거는 좀 이제는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뭔가 이렇게 그 특수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내 지인이거나 내 가족이거나 하면 분명히 그 사람의 덕을 볼 거다. 그 사람의 혜택을 볼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 인식은 이제는 조금 거기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좀 있어요. 뒤를 봐줄 거다라는 생각을 이제는 좀 거기서는 좀 과감히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권력 다 낮추고 보면요. 네. 그런 소리 들을 때가 좋아요. 아, 지금 권력 있으시잖아요. 저는 무슨 권력 있어요. 국정원 소속 변호사 43살 정모 씨는 자신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혼자 다 안고 가겠다는 내용의 인수도 발견됐습니다. 한 남성이 떨어졌습니다.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였습니다.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서에는 모든 부하들에게 선처 바른다는 내용과 함께 군가 기무사는 세월호 사건에 최선을 다했고 한 점 부끄럼이 없다고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조사와 검찰에서의 진술로 심리적 압박을 느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엔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며 안타깝고 참담한 일이지만 해오던 대로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지금 수사 형태를 보면 우리 변창훈 검사 있잖아요. 제가 사모님이 인터뷰한 자료를 봤는데 함께 검사 생활을 했던 그 동료가 새벽부터 아침에 들이닥쳐가지고 아이들이 잠옷바람이 있는데 집을 압수수색하고 그걸 견디지 못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이재수 사령관도 마찬가지거든요. 아침에 들이닥쳐가지고 수갑 채워서 영장 출시 심사로 가는데 수갑 채우고 그다음에 바로 집 압수수색하고 또 친구인 박지만 회장 집 압수수색하고 이런 걸 견디지 못해서 극단적 선택하는데 그분들 자식들, 자녀들 그분의 부인들, 가족들이 느끼는 그 감정은 이 지금 검찰들이 어떻게 다 이거 수용할 거고 앞으로 어떻게 다 감당할 건지 앞으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해가지고 더 목숨을 끊는 일이 계속 발생되면요. 아마 정권을 지탱하기 힘든 상황까지 올 수도 있다. 적폐 청산 과정에서 이제 벌어진 일이고 검찰의 과잉 수사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의견을 이제 동의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살짝만 벗어나서 다시 생각한다면요.
이 합법적 개혁이라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 경우는 정말 세계사에 유례 없는 평화 시위고 그 이후에는 모든 것이 법적 절차에 의해서 예컨대 군에서 뭔가 잘못이 있었다 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듯이 검찰을 동원해서 하나하나 적법 과정을 겪고 있다 보니 그 과정에서 좀 지나친 거 아니냐까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요. 사실은 더 크고 엄청난 내란적 사태를 모면했던 과정의 모습이니까 거기에 대한 역사적 이해도 필요하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 이게 더 심각한 건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7월 초에 해외 순방지에서 이 특별 수사단 구성을 직접 지시를 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믿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통령께서 침묵하셔야 되는 지점에서 얘기를 다 해버리신 거예요. 정미영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적폐 수사의 패턴이 있어요. 패턴이. 첫째는 대통령이 어떤 사안을 바라보고 규정을 합니다. 이건 불법이다. 이거는 범법이다. 딱 낙인을 찍으면 경찰은 표적, 과의, 결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맞는 수사를 합니다. 그게 만약에 수사가 잘 안 되면 결국은 막 몰아가다가 자살이라는 극단을 선택하게 돼요. 그 다음에는 그 결과가 나와서 구속을 시켜놓은 다음에는 딱 그 부서가 그 조직이 와해가 됩니다. 이재수 사령관에 대한 수사를 할 때 대통령이 먼저 그 사건에 대해서 규정을 딱 해놓고 결국은 기무사를 거의 없애버리는 이런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불행한 이재수 사령관 문제를 가지고 더 얘기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네. 어떻게 됐든 이제 국민들에게 검찰에서 의혹을 밝혀줘야 돼요. 왜 기무사가 이렇게 됐는가? 정보융합실장이 작성한 이 서류를 이재수 사령관이 결재해서 집행이 됐단 말이에요. 중간 보고 여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정보융합실장은 육군 대령에서 그 공로로 바로 장군이 되고 1년 만에 별 하나 또 달아서 소장이 되고 지금은 민간인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 검찰에서 수사할 수 없으니까 아마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것 같은데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정확하게 밝혀주기 바라면서 끝냅시다. 네, 근데 이렇게 자살이 생기면 검찰은 어떤 분위기로 바뀌는 거예요? 약간 위축되죠. 네. 위축되고 그다음에 다른 검사들한테 조직 내에 다른 검사들한테 영향을 미쳐요. 지금 수사하는 게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는 게 조직 내 일반 검사들한테 영향을 미칩니다. 네. 이재명 경기지사는 어젯밤 당의 분열을 막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백의종군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치단체장으로 당연직 당무위원인 이 지사는 필요할 때까지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 평당원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당원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 지사의 요청을 수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건대 당의 단합을 위해서 이 일을 수용하는 것이 옳겠다고. 이 지사는 앞으로 대의원 투표권을 행사하거나 중앙위원회 등 당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당 차원의 별도 징계는 없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서 본인의 명예가 회복될 수도 있고 또 결과에 따라서는 윤리심판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 지사의 제명을 요구하는 민주당 일부 당원들은 이번 주 토요일 4번째 규탄 대회를 엽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이해찬 대표와 당 지도부의 사퇴를 요구하는 청원이 등장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지사를 기소했지만 민주당은 징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문제 어떻게 보시나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해경군 김 씨에 대해서 만약에 기소를 하게 되면 문준용 씨 특혜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또 아마 그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 검찰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니까 이게 딜을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게 이재명 이 지사한테 그렇게 썩 좋다라고 생각이 안 드는 게 지금 또 남아 있어요. 그게 뭐냐면 김영환 전 의원께서 고소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영환 전 의원이 변호사와 함께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불기소한 것은 잘못됐다며 다시 기소해달라는 재정신청서입니다. 국민조사단을 구성하겠습니다.
확실한 증거 이것을 더 첨가해서 꼭 기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실 규명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재정 신청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잘못됐을 경우 법원이 이를 바로잡아주는 제도입니다. 재정 신청을 받은 법원이 기소 이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김혜경 씨가 재판에 넘겨질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법원으로 이제 가져가서 직접 기소를 받아보겠다라고 지금 그 여지가 남겨져 있거든요. 아마 검찰에서 그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이걸 불기소를 한 걸로 보여져요. 이재명 지사가 기소된 다음에 입장 발표했잖아요. 네네. 거기에 뭐라 그랬습니까? 안타깝지만 예상했던 결론이라 그렇게 당황스럽지는 않습니다. 기소된 사건의 진실 규명은 법정에 맡기고 지금부터 오로지 도정에만 집중하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당원입니다.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당에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촛불 정부가 성공해야 된다.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결국은 이재명 지사를 정권에서 관리를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을 기소를 통해서 이렇게 관리하는 게 아닌가. 뭐 김부선 씨 문제나 이런 거는 철저하게 저는 이거야말로 그러니까 해경 같은 경우에도 무혐의? 아니 그 나온 혐의를 보게 되면 그 어떻게 무혐의가 날 수 있습니까? 해경궁 김씨 사건에서 피의자는 김혜경 씨와 성명불상자 2명이었습니다. 이게 혼자 운용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서 그 부분에 관한 수사가 어떻게 됐을까? 이 사건을 고발한 이정열 변호사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검찰이 김혜경 씨를 불기소한 것은 정치적 판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해경궁 김 씨 아이디를 쓴 성명불상자는 사실상 이재명 지사라고 말했습니다. 해경궁 김 씨와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다음 아이디의 접속 장소 70% 이상이 이재명 지사의 집무실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검찰도 집무실을 압수수색해 조사했지만 이 지사의 목줄을 쥐고 기소하지 않은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다음 아이디의 마지막 접속지는 이 지사의 집이 맞지만 이전 접속 기록은 아이디가 탈퇴해 확인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해경궁 아이디를 여러 차 쓴 정황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 지사와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해경궁 김씨 명예훼손 공소시효는 2023년인 만큼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영환 전 의원은 이재명 지사의 김부선 씨 의혹도 재판에 넘겨달라며 추가로 재정 신청을 냈습니다. 그야말로 이 가지치고 추려서 선거법 위반하고 뭐 몇몇 가지로 간단하게 기소를 한 거거든요. 기소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제가 볼 때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 여권, 집권층 내에 큰 그랜드 디자인 속에서 흘러가고 있다. 지금 김부선 씨 사건도 지금 대기 중이에요. 이거 대기 중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검찰에서 지금 이재명 지사 기소한 부분은 경찰에서 올라온 그 선거법 위반 관련된 거 그대로 지금 다 받은 거거든요. 핵심은 뭐냐? 해경궁 김 씨를 증거 부족으로 털었다면 이거는 그래도 확실하게 증거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기소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 그건 죄질이 굉장히 불량해요. 인정되면. 네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지사직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 사람의 정치적 미래가 있을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당장 형평성 문제가 걸리잖아요. 기소되면 뭐 처벌하려면 김경수 지사도 지금 재판 중인 건데. 네. 그런 이제 형식의 문제 말고 네. 내용적으로 이제 이재명 지사의 탄탄하게 형성된 지지층들은 함부로 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들도 민주당이고 이재명 지사 제명하라 막 비판하는 사람들도 민주당이고 하니 이들 어떻게 쉽사리 결판 내리냔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해찬 대표의 판단력에 굉장히 신뢰를 갖습니다. 너무나 이분이 산전수전을 다 겪다 보니까 섣부른 결정을 안 해요. 정치적 수명이 살아서 오히려 대권의 유력한 자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낙마할 수도 있는 건데 당이 어떻게 미리 섣불리 가지치기를 하냔 말이죠. 저는 이번에 이재명 지사를 징계 안 하는 거는 네. 철저하게 이해찬 대표의 뜻이 강하게 반영됐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이해찬 대표를 이렇게 보게 되면 정치권에서 바라볼 때 여당 대표로서 가장 매력 없는 대표예요. 정말 저분이 우리 국민들이 표를 저분 보고 줄까? 신경질 대표, 짜증 대표 그런 인식이거든요. 버럭 대표. 네. 근데 굉장히 전략적 대표다. 그러니까
뭐냐 지금요 이해찬 대표는 집권 20년을 위해서 차기 후보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역별로 탁 장기 들면서 자 경남의 김경수 끝까지 보호하면서 관리하고 있죠. 그다음에 대구의 김부겸 장관 같은 경우에는 김부겸 장관이 전당대회에 나오면 자기 포기하겠다라고 하면서 김부겸 장관을 아끼고 있고 수도권에 넘어오면 이재명 지사. 사실은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팬층이 있어요. 팬덤이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재명을 보여야 되겠다. 그다음에 이낙연 총리가 가끔씩 이해찬 대표를 봤습니다. 그런데도 웃으면서 이낙연 총리를 보호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유시민도 박아놨어요. 유시민도 박아놓고 저 장외세로 또 한 명 있어야 되잖아요. 상장 안 된 분들도. 그러니까 이렇게 차기 주자를 풍부하게, 그러니까 풍성해 보이잖아요. 일단 지금 여권층이 차기 후보들이 풍성해 보여요. 풍성해 보이는 걸 밀어가면서 본인이 관리를 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지사를 징계를 안 했고. 저는 아까 장재원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해찬 대표야말로 오히려 매력 대표다 이렇게 생각해요. YS가 왜 대통령 후보 구룡을 만들었는가? 제가 DJ 때 그걸 연구했어요. 대통령 후보가 9명이면요. 현직 대통령의 힘이 강해요. 그런데 지금 이해찬 대표가 여러 후보를 관리하고 있잖아요. 마치 저 집처럼 서로 자기가 하겠다고 싸우고 우리 집처럼 제가 대표님 칭찬한 건데 이해찬 대표님 칭찬한 건데요. 매력 없는 대표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가장 전략적 대표다. 칭찬한 건데. 내 말 들어봐. 그래서 저 집처럼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매냥 싸우는 그런 당이나 우리 집처럼 이것도 저것도 없는 당이 이해찬 대표는 부러워할 대상이다. 그리고 만약 자유한국당에서 매력 대표가 필요하면은 차기 당 대표는 장제원이다. 이렇게 나가야 돼. 근데 저는 제가 걱정 안 하시네요? 짧은 정치 경험상 이 대권이라는 게 관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경쟁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경쟁을 시키더라도 그게 관리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런데 거기서 죽이지 않고 서로 같은 기회를 주면서 경쟁을 시키면 자기가 크는 거예요. 결국은 민심이 확 몰려들어야 되는 거지. 관리한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관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고민 많이 하시죠. 관리의 의미를 민심 잘못 확 안 끌어당기려고 고민 많이 지금 하셨군요. 26.4%. 우리 국민들, 우리들 뒤에 30%가 계신 겁니다. 대선 30% 받아가지고 대통령 한번 해봐.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죠. 천만의 말이다. 친박당 상에서 그 집도 복잡해진다. 좀 큰 그림 좀 그려보면요. 가령 이재명 지사가 앞으로의 그 재판 과정에서 낙마할 수도 있을 거예요. 벌금 300만 원 받고 해서 지사직 떨어졌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정치활동 5년 금지되죠. 가장 무서운 정치인이 돼버리죠. 그건 우리 과거 경험을 통해서 알아요. 정치활동 10년씩 금지됐던 DJ니 이런저런 사람들이 과거에 있어 왔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열성지자들이 내 인생의 사명처럼 돼버려요. 이재명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야겠다는 것을 걸고 모든 걸 걸어버리는 사람이 현재 지지하는 숫자만이라도 유지가 된다면요. 무서운 세력이 되죠. 아예 정계가 재편되는 만큼의 큰 흐름으로 회오리가 몰아닥치는데 그 과정에 5년은 금세 갑니다. 제가 이재명 지사한테 제가 한 가지만 좀 충고. 우리 대학 선배님이시니까 충고를 하면 어떤 위기가 정치인이 닥치잖아요. 그럼 국민들한테 동정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위기를 닥쳐도 막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동정을 못 받아요. 이 위기 때는 정말 자기가 핍박받는 모습을 통해서 동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재명 지사는 그게 안 돼. 동정받다가 자기 죽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천상 정치권의 쌈꾼이고 목표를 위해서 돌진하는 스타일이에요. 기소됨으로써 성공을 한 거예요. 성공했죠. 네, 아주 성공을 하고 또 그분의 제 일성이 재밌잖아요. 이제 사법부에 맡겨놓고 나는 도정에 전념하겠다. 네. 보통 분 아니라니까. 그런 거 보면은 같은 학교 나왔으니까 장제원한테도 기대를 해봐야지. 최근 잇단 안전사고에 민심이 뒤숭숭합니다. KTX 탈선 사고가 사흘 만에 정상화됐지만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이를 책임지고 자진 사퇴했는데요. 지난 3주 동안 벌어진 철도 사고는 무려 10건.
하루에 2건 이상 사고가 발생한 달도 3일이나 됩니다. 지난 5년 동안 열차 고장 사고는 2015년을 제외하고 매년 100건 이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형 사고는 또 이어졌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를 사고 원인으로 지목한 오영식 코레일 사장의 발언은 승객들의 화만 돋웠습니다. 그렇게 춥지도 않은데 이거 사고 난 건 말이 안 되다 태국해. 이거 그거 핑계인 것 같아요. 그럼 러시아는 그럼 맨날 사고 나게. 강릉선 KTX 승객을 찾아 안전 운행을 다짐했던 오영식 사장. 불과 하루 만에 전격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질책하자 결국 오 사장도 더 이상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오영식 사장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그야말로 낙하산 인사돼서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남탓만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웃기는 게 경영을 합리화했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났다. 이런 이슈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철도라는 게 아마 운송수단 중에서 가장 안전한 수단인데 오영식 사장이 코레일 사장으로 갔으면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 문제와 경영을 합리화해서 어떻게 코레일이라는 회사를 발전시킬 거냐 생각해야 되는데 전부 다 경영 합리화보다는 정치 합리화를 시키고 가고 있거든요. 이런 인식 자체가 저는 이 사건의 핵심 이유다 생각합니다. 오영식 사장 경우는 이 전임 전 정부서 때 계속되어왔던 위험의 외주화. 계속 경영 합리화라는 게 비용 줄이는 건데 비용 줄이는 건 사람 줄이는 거고 사람을 줄여놓으니 그 외주된 데서는 외주받은 금액으로 할래니 아주 작은 비용으로 적은 인력으로 일을 해서 자꾸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책임을 지는 방식이 사표도 있지만 사실은 사표가 아니라 정반대로 일을 제대로 처리해서 수습해내는 것도 책임지는 자세거든요. 처음에 밑바닥까지 사주사시 조사해야 되고 재검토해야 되고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걸 보여주죠. 보통 어떤 사건 사고가 나면 국회에서는 해당 상임위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정부 부처 사람들이 다 이제 와가지고 이제 대답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2시간 전에 이 오영식 사장이 사퇴를 해버린 거예요. 거기 가서 국회의원들 질문에 답하기 싫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라고 일단 딱 추측이 되잖아요. 이런 무책임한 사람이 어디 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적어도 가서 현안 질의에 대답은 하고 그만두는 게 맞지. 이 정권의 가장 큰 문제는 과거 정권 탓을 하고 있지만 과거 정권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겁니다. 욕하면서 배운다고요. 코레일 사장이라고 철도 전문가가 사장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안 좋은 면도 있죠. 다만 이제는 정치인이 아니라 경영 전문가는 갔어야죠. 코레일을 어떻게 경영하고 어떻게 안전을 만들어내고 어떻게 실제로 국가 운송망으로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냐. 그걸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낙하산 문제, 비전문성 문제 그렇게 욕하더니 에너지 기업인 대성그룹 창업자의 막내딸로 패션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김 회장과 대한적십제사의 업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전문성이 없는 인사가 적십제사의 총재 선출됐다는 점 때문에 야당은 비판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성주 회장의 대한적십자사 차기 총재 선출은 어찌 보면 보훈 인사 그리고 낙하산 인사의 끝판왕이자 활용점정인 것 같습니다. 바른미래당이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친문 백서를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 4개월 동안 공공기관 340곳에 새로 임명된 임원은 1,651명으로 이 중 22%인 365명이 캠코더 인사로 확인됐다고 바른미래당이 전했습니다. 캠코더는 대선 캠프 출신과 시민단체 등 코드 인사,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친문 낙하산 인사를 뜻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매일 한 명씩 낙하산 인사가 임명된 꼴입니다. 능력과는 무관하게 정치권 인사들을 주요 기관의 기관장이나 임원으로 내세워서 신적폐를 쌓고 있습니다. 지금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고. 정치인 아무것도 못하면 장제원은 미래 없다. 그다음에 이 정권은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요.
이게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예요. 철도 문제가 생겼으면 또 짧은 시간에 11번의 사고가 났으면 장관은 최소한 문책을 해야죠. 책임을 져야죠. 어떻게 코레일 사장 2시간 전에 딱 해임하고 마느냐. 여기에 대한 책임도 안 지는 겁니다. 사실 세월호 때도 해수부 관련 기관에 그 낙하산 인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해수부 관료, 전직 관료들이 그 낙하산으로 갔기 때문에 전혀 그들에 대한 관리 감독이 안 되는 거예요. 전직 상사 막 이렇게 엮여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국회에서 관피아법을 통과시켰었어요. 세월호에 대한 우리 국민들 생각은 뭐냐면 문재인 정부는 적어도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겠지라고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다음에 적어도 안전공기업 분야에 대해서는 낙하산 인사는 적어도 안 하겠지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사건을 그런 측면으로 또 들여다보면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어 있었을까라는 측면으로 보면 코레일 및 자회사 그 낙하산 인사를 좀 제가 확인해봤어요. 언론에 나와 있는 거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37명의 임원을 임명했는데요. 그중에 13명이 캠코더 인사예요. 그다음에 산자부 소속 기관 감사 등 340개 공공기관 임원 중에 365명이 캠코더 인사예요. 그다음에 금융기관 등 전체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35명의 임원 중 21명이 캠코더 인사예요.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산하 9개, 공공기관 임원 100명 중에 25명이 또 캠코더 인사예요. 낙하산 인사예요. 그다음에 환경부 산하 10개, 공공기관 임원 31명 중에서 20명이 낙하산 인사예요. 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 그 팬클럽 카페지기, 카페에서 활동하셨던 분이요. 학원에서 상담실장 하셨던 분이라고 하는데 이 코레일 자회사 기차역에 편의점이나 카페가 있잖아요. 그 운영하는 그런 관리회사예요. 그 회사의 비상임 이사가 됐어요. 비상임 이사라는 거는 출근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 회의 때 가서 그 수당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당 1년치를 합쳐보니까 그 회의 때마다 간 거, 그게 한 1,700만 원 정도 돼요. 너무 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이거를 살펴봐서 박근혜 정부하고 또 비교를 해봤어요. 박근혜 정부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네. 네. 날카롭다. 아 요즘 탐정으로 아니, 활동을 이 하시는 국정감사를 정민경 박근혜 정부보다는 적어요. 정민경 소개가 있는데 박근혜 정부보다는 많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저는 이럴 때 의원님이 참 좋아요. 이명박 인정하시는 박근혜 거예요. 예. 이게 같은 정권이었으니까 같은 정권이 아니죠, 사실은. 뭐 똑같지. 그러니까 두 사이는 더 안 좋았어요. 여기서 10년 만에 정권 교체 됐으니까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아무리 양보를 하더라도 적재적소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 자신의 주위에 있는 인력 풀을 가지고 뭐 공기업 인사라든지 장차관을 임명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전문성이 없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을 그냥 거기에 툭툭 내려 꽂는 게 낙하산이거든요. 문제는 그러니까 그것만 좀 잘하더라도 나쁜데. 최소한에 그렇게만 잘하더라도 비판을 좀 덜 받죠. 그만큼 문재인 정부가 인재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재풀 중에서 뭐 코레일 사장, 지역 난방공 사장 이런 분들이 아마 적임자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적임자가 없다 보니까 그냥 정치인을 낙하산하는 거예요. 그만큼 문재인 정권의 인재풀이 없다. 여기도 많아.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추천해. 자, 야당에서는 이번 사고의 최종 책임자는 김현미 장관이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오전 7시 7분 철도 교통관제센터에서 다급하게 큰일 났다고 합니다. 강릉기지 관제원도 신호기 장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7시 12분 관제센터는 초기 대응팀을 내보내라는 지시를 내리고 7시 14분 열차는 출발합니다. 7시 17분 관제센터가 나가는데 지장 없냐고 묻자 강릉역 관제원은 올라가는 건 이상 없다고 답합니다. 7시 34분 관제센터가 초기 대응팀이 현장에 도착했냐고 묻자 강릉역은 도착했다면서 3분만 시간을 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되묻지만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1분 후 열차를 몰던 기장은 탈선했다고 보고합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런 교신 내용도 처음 듣는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관제사와의 통신 내역도 수사 대상에 들어가니까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조사 대상에 들어가는데 조사하겠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사고 현장을 찾아 국민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며 책임을 묻고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김현미 장관이 오영식 사장이 책임지고 사퇴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네. 철도 안전 전수조사 같은 수습에 앞장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장에 늦게 왔어요. 사실은 어떤 상황이 탁 터지면 그 기관을 최종 책임지는 분이 일찍 가서 사태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늦게 갔다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국토부 장관 된 다음에 계속적으로 철도 문제에 대한 안전 점검이 굉장히 게을렀다라는 도의적 또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건 맞아요. 그리고 이런 사고가 계속됐기 때문에 최종 책임자는 국토부 장관이 맞다라고 보는데 어저께 국회 상황을 놓고 보게 되면 제가 김현미 장관에 대한 좀 평가를 해줄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오영식 장관도 지금 2시간 전에 사표를 내버리고 안 왔는데 김현미 장관이 스스로 회의장에 왔어요. 와가지고 포괄적인 책임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하고 네. 모든 것들을 감사원에 감사하고 앞으로 철저하게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야당은 사퇴한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회의에 불참한 것을 두고 무책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회의를 마치고 오후 늦게 참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의원들의 성토에 책임질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감독님 엄중히 책임을 묻고 기강을 바로잡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번 사태를 보고. 예. 자, 왜 남 탓하십니까? 남 탓하는 게 아니고요. 장관님이 저희가 살펴서 스스로 적절한 대책을 내놓겠다는 겁니다. 몇 번을 사과하고도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본인이 책임질 각오를 먼저 하셔야 되잖아요. 네, 뭐 저도 그렇게 하고 물러나신다는 각오로. 예. 저 정도는 돼야 된다 장관이. 신뢰가 생겼다는 거죠. 사실 안 와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웬일이세요? 아니 제가 느낀 거. 높이 평가를 평가해요. 너무 평가를 평가해요. 어쨌든 최종 책임은 저는 대통령입니다. 그 다음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가야 될 사람은 김용현 장관 맞아요. 근데 어저께 보인 모습을 보게 되면 한 번 더 이 문제를 책임지고 수습할 수 있는 그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겨도 괜찮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네. 우리 장재현 의원 순정적 모습이 그래서 내가 좋아요. 순정남이었어요. 한국갤럽이 조사한 결과 83%를 기록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45%로 떨어졌습니다. 국정 운영을 잘한다는 평가는 45%로 44%인 부정평가와 불과 1%포인트 차이를 기록했습니다. 경제와 민생 문제 해결 부족과 함께 대북 관계와 친북 성향이 부정평가의 주 이유로 꼽혔습니다.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 경제 상황은 국가 비상사태라고 진단했는데요. 국가 비상사태. 자, 강작들 여러분은 동의를 하시나요? 저는 뭐 지금 현재 난기류인 게 또 사실이고 그것도 사실이고 비상사태도 사실이에요. 금방 해결 안 될 것도 사실. 정말 지금 누가 우리 국민 누구한테든지 물어보세요. 서울의 삼성전자부터 목포 중앙식료시장 곰탕집까지 안 돼요. 그러나 경제는 항상 나빴지 그렇게 좋은 경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 경제 정책에 대해서 재검토할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게 나빠도 항상 나빠왔는 건 맞아요. 근데 나빠도 너무 나빠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일자리가 정말 이건 참사다 못해 일자리가 아예 없어요. 올해 11월 취업자 수는 지난해보다 16만 5천 명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취업자 수가 25만 7천 명이 늘었는데 이때보다도 증가폭이 감소한 겁니다. 또 33만여 명이었던 올해 1월에 비해서는 여전히 반토막 수준입니다. 늘어난 취업도 주로 세금 투입으로 만든 건데요.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16만 4천 명이 증가해 취업자 수가 가장 많았고 또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 등 공공근로 취업자도 3만 2천 명이 늘었는데 이 모두 다 나라 돈이 투입된 일자리입니다. 사실상 걱정되는 거는 자동차 조선이 완전 몰락하면요. 대한민국 자체가 이거는 IMF보다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자영업, 대한민국이 독특한 게 IMF를 지나면서 자영업이 많아졌어요. 특히 우리 부산에는 조선업계의 몰락으로 자영업자들이 되게 엄청나게 많아졌거든요. 자영업자들이 지금 거의 길거리 나앉을 판이거든요. 근데 가장 큰 위기는요. 이 정부의 인식의 위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소득주도 성장이 잘못되지 않았다. 이것이 대한민국 경제 구조를 바꾸기 위한 어떻게 보면 순간적 고통이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 정부의 인식이 가장 큰 문제다.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마중물이다. 일자리의 마중물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소득을 정부가 올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공무원을 늘리는 것이 좋은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만들어주고 있다. 이런 세 가지의 인식, 이 인식을 계속 가지고 있고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면 현재의 위기보다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가장 큰 위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장하준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딱 핵심적인 키워드가 이건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의 심각성을 문재인 정부가 빨리 깨닫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다라고 얘기한 이 교수님 말씀이 정말 너무 정확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그 유명한 장하성 전 실장의 사촌 동생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나이도 나보다 10살 위라 친한 사이도 아니어서 물러난 뒤에도 통화하지 않는다. 우리는 서로 다르다. 아마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정부하고 인연을 맺었던 건 사실 노무현 정부 시절이에요.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 자문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을 하셨거든요. 지금 심각한 거는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을 도왔던 분들,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초창기에 문재인 정부를 도왔던 이 경제 전문가들이 다 손을 떼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있고 이분들이 지금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바꾸라는 사인을 계속 보내고 있어요. 우리들이 얘기하면 안 들으시지만 이분들이 얘기하는 건 들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정책을 바꾸지 않고 문재인 정부가 계속 간다면 질문하고 싶어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자, 여당 내에서도 경제 전문가인 최훈열 의원이 내년 최저임금을 강행하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 눈길을 끌었는데요. 내부 여론도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홍남기 부총리도 이 노동시간 단축이나 최저임금에 대해서 굉장히 좀 변화를 의미하는 그런 말씀을 했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의 속도 조절 가능성을 언급하자 최저임금 지금 같은 속도로 이렇게 뭐 나갈 수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무슨 정말로 이렇게 좀 조절을 충분히 해야 또 되는 것인지. 저희 남편의 민간인의 말을 빌리자면 가야 할 방향은 맞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좀 더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의견이었고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보완하겠다며 발을 맞췄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이라든가 50시간 근로시간 관련해서 시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속도 조절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 효과가 90%라고 공언한 지 6개월여 만에 전면 수정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문 대통령은 2주마다 정례적으로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첫 대면 보고에서 문 대통령은 원팀으로 일해달라며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 때와 같은 엇박자 논란이 나오지 않도록 당부했습니다. 또 대통령께서도 그러한 말씀을 하신 걸 보면은 근본적으로 홍남기 경제팀에서는 어떤 변화를 좀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북경 노작사, 북한, 경제, 노동, 저폐처단, 사법부 이 5개 쓰나미가 문재인
정권에 지금 밀려오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가 그 성패가 좌우할 거예요. 그런데 특히 저는 만약 이 최은열 의원이나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 대통령께서 시사한 말씀을 과연 노동계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저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고 강경투쟁으로 가면은 또 우리 경제는 우리 사회는 굉장히 갈등과 혼란이 온다 그렇게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수립에 깊이 관여한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최근 사의를 표한 사실을 청와대가 공개했습니다. 김 부의장은 그동안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비판해왔습니다. 김 부의장은 지난달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 경제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이노믹스 만든 핵심적인 분이 김광두.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대표하는 분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 이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었어요. 정부 관계자들의 경제 상황이 위기라고 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한가한 말장난이라면서 정부 관계자들의 판단 능력은 이미 지난 5월에 바닥을 잘 보여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8월에는 소득주도 성장은 내가 사용하지 않았던 용어로 세련된 정책이 아니었다, 반성할 수밖에 없다고 했고, 앞날이 어둡다, 답답하다는 언급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지금 소득주도 성장 논쟁에만 매몰되지 말아라, 쓴소리를 계속 해오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거의 사퇴를 표명했다는 건 이제 해도 안 되니까 그냥 손을 떼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다가 최은열 의원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민주당 내에서는 대표적인 경제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고 해요. 이분도 이제 결국은 뭐냐면 최저임금제 부분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지지율이 떨어지고 경제 상황이 더 나빠지면 민주당이 지금 청와대 눈치를 보면서 말을 못하고 있는데,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석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보면 당내 비판을 외부적으로 표출하기 직전까지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민심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기 때문에 실제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몰락하고 어려움을 너무 체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대통령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표출을 못하지만 외부적으로 표출하기 직전까지 차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경제는 심리예요. 이 최저임금 속도 조절도 중요하지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경제 주체들에 대해서 존중하고 심리를 살려줘야 된다. 난 정말 깜짝 놀란 게 삼성 인도 공장 준공식 할 때 이재용 부회장이요, 홍종학 장관 저 밑에 앉아 있더라고요. 아니 내가 이 삼성의 주인이야. 그런데 테이프 커팅을 하는데 장관 밑에 저 밑에 앉아 있는 이런 모습을 연출하는 거예요. 기업을 존중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이 시그널만 보내도 시장이 작동할 거다. 두 번째, 이 강성 노조들의 부채 영수증,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지금 문재인 정권이 이 어려운 경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부채 영수증을 정말 이제는 좀 처리할 때가 됐다. 그 두 가지가 돼야 지금 최저임금 속도 조절,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정책 기조의 변화에 대한 시그널을 시장에 보내야 된다. 이거 아니면, 그게 안 된다면 이 경제는요 다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김광도 교수 같은 분은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할 수 있도록 줄푸세 등 경제 아이디어를 내서 5년 내에 해도 중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갈아타가지고 하는데 중용이 안 되니까 저런 실력이 있으면 한번 중용을 해봐서 그분한테도 한번 경제를 맡기면 잘 될까, 저는 그 생각도 해보네요. 영원한 경제부총리 후보. 10몇 년째.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여기서 가까운 시일 안에라는 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올해 안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서 종전을 선언하는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지 않겠냐고 관측합니다. 분단 이후 북한 지도자의 첫 서울 방문은 11월에서 12월 초로 예상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연내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아직 기별이 없지만 청와대와 국회는 20여일 남은 연내 방남 가능성을 대비해 분주한 모습입니다. 천혜성 통일부 차관은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연내 답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올 거라던 청와대 입장도 달라졌습니다. 청와대는 내년 초 답방 성사 쪽으로 사실상 무게중심을 옮긴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을 언급하진 않으면서도 여지를 남겼던 청와대가 답방 무산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 측의 사정으로 연말 답방이 어려워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방남이 지연되는 이유 어떻게 보시나요?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온다 하면은 이익과 불이익을 생각해서 이익이 많아야 오지 않겠습니까? 아, 내가 이거 마이너스다 이거는. 그건 뭐냐? 위험 부담이죠. 그게 뭐냐면은 신변 안전일 거예요. 그러면 선물을 받아야 되는 거죠. 챙겨야 할 거. 목숨 걸고 매달리는 게 지금 뭐냐? 목숨 걸고 매달리는 게 지금 뭐냐? 대북 제재 풀어달라.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로부터 달러를 좀 얻어가야지. 뭐 이런 거일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봤을 때 객관적으로 그냥 문재인 정부가 지금 현금 달러를 김정은 위원장한테 줄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해 보이죠. 지금 대북 제재 풀어줄 수 있나요? 풀어줄 수 없어요. 저는 김정은 위원장 서울에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와서도 안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연내 답방이라는 단어가 왜 자꾸 입에 붙었는지 모르겠어요. 언제 적절한 시점에 오면 되는 것이죠. 문제는 최근 모습은 북한이 화가 많이 났다. 대외적으로 우리 측 인사하고 만나면 그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내장까지 까놓고 다 까놓고 있는데 도대체 미국은 군사훈련 조금 중단한 거 말고 우리한테 뭘 보장해주고 있느냐. 이 상태예요. 시간 더 끌 것 같아요. 김정은 답방의 시기를 자꾸 재촉한 분 중에 하나인데 도대체 빨리 오는 게 무슨 의미냐 하는 거예요. 뭐 한 달, 두 달, 석 달, 몇 년이라는 각도에서 볼 수도 있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아니 방금 우리 김갑 선생님 말씀하시기에 뭐 올해 말이면 어떻고 내년이면 어떠냐 말씀하시는 거는 정말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연내 답방 안 하는 거는. 평양 선언에 담겨 있는 얘기입니다. 양국 시일 정상이 올해 내에 가까운 시일 내에 올해 내에 답방하겠다 그랬어요. 가까운 시일 내에. 가까운 시일 내에. 자, 그런데 이게 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올해 안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론적으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가까운 약속을 시일 내에. 파기했다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남북 평화, 그다음에 남북 관계 진전 별 관심이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하고 관계를 어떻게 잘 맞춰오느냐, 미국과의 제재를 어떻게 풀어오느냐, 미국과의 협상력을 어떻게 제고시켜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선물 하나씩 주는 거예요. 자, 필요할 때는 만납니다. 판문점에서 2차 번개팅 할 때 정말 그 당시만 해도 미국 정상회담이 어려워진 상황까지 왔어요. 그거를 문재인 대통령 야 풀어라 해서 만나준 거고요. 평양에 문재인 대통령 갈 때도 미국이 직접적으로 날아가가지고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갔단 말이에요. 지금 미국과의 고착 상태에 있어서 우리한테 답방이라는 선물을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난 이런 것들이 참 언제든지 북한은 우리와의 약속, 우리와의 신뢰를 깰 수 있는 집단이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북한은 최고 전엄 김정일이나 김정은 위원장의 사전 일정을 절대 안 줍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전 문제로 아직도 발표를 안 하고 있지만은 그러한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해결해서 답방을 하는 것이 평화를 위해서, 네네. 비핵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답방을 고민하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우리 강적들이 오자로 한 말씀씩 해주시죠. 한 몇 달 전에 왜 엎드려 정은
제가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네. 미국 앞에 지금 뻗댈 때 아니야. 근데 지금은 이분이 말을 놓으시네요. 내 동생 뻘이요. 아니야, 아들 뻘이다, 아들 뻘. 네. 좀 친근감을 갖고 얘기하자면 어느덧 우리는 얼굴을 많이 본 상대가 돼버려서 네. 쫄지 마, 정은. 네. 비핵화 해라. 아예 그냥 까셨군요. 아, 강력도 오랜만에 나오니까 진짜 세네요. 적응이 안 돼, 적응이. 답방이 정답. 아, 답방이 정답. 그냥 오세요. 좋아요. 그냥 오세요. 제일 좋아요. 네. 이상하네. 아니 와야죠. 또 약속을 했으면 와야죠. 우리 신뢰인데. 자, 이 메시지가 전달이 될지 궁금하네요. 자, 강적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센토크쇼 강적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재수 사령관의 극단의 선택을 보면서 이제 멈추고 그야말로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미래를 위해서 가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해야 경제도 살리고 평화도 옵니다. 따라서 저는 빠른 시일 내에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을 촉구하면서 우리 정부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서민 문제에 대해서,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더 전념해 주라는 말씀으로 새해 복 많이 받기를 기원합니다.